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타들의 인생 발자취를 돌아보는 스타 주민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수요일이고요.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는데 이혼 소송 중에 열애를 알리는 황정음 씨가 이번엔 2주 만에 또 헤어졌다고 그 소식을 알려왔고, 홍진영 씨가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우려가 있다고 그래요. 네. 어떤 우려인지 이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들은 집이나 건물을 살 때 대출을 얼마나 받을까요? 혹은 전액 현금으로 사게 될까요? 잠시 후 스타 주민에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로 전기차 포비아란 말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전기차 차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충남 근산군에서도 주차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런 화재가 일어난 건데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어제 새벽 5시 무렵이었다고 하는데요. 공용주차장에 있는 주차장에서 이 전기차에 불이 나고 있다, 이런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불이 난 차량을 옆 차량에 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으니까 강제로 끌어냈다고 하는데요. 3시간 만에 겨우 불을 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열폭주 현상이 나타났던 건데요. 경찰 조사 결과 전기차 주인은 불이 나기 전날 저녁 7시 차를 주차하고 충전기를 꽂았다고 합니다. 이 소방당국은 과충전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지금 현재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뭐 전기차 화재 소식이 계속 이렇게 들려오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배터리 안전성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전기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 혹시 내 차량의 배터리가 어떤 제조사에서 사용이 된 건지, 제조사 제품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배터리 제조사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지금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제조업체들이 배터리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도 잘 안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일부 차량 제조사의 경우에는 서비스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도 배터리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게, 여름철에 전기차는 가급적 응달진 곳에 주차를 하고요.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80% 정도만 충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데 네. 그리고 전기차 충전을 늘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굉장히 좀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안전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입주민들 사이에서 전기차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 대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뭐 싸움으로 번지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소식도 아마 전해진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입주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은 뭐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전기차 충전 시설이 뭐 이런 상업용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아파트들은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충전시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한 구석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두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인천 아파트 화재 사고처럼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지하 주차장이 전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뭐 수도관이나 각종 관들이 많으니까 그게 만약에 불에 타면은 아파트 전체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난민 신세를 그쵸. 면치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지금 지하 주차장에 있는 그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 주차장으로 옮기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요. 전기차가 소방시설보다 늦게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마련해야 한다. 전기 차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주차 충전시설 설치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있는데요. 관련 소방시설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전기차 시설을 또 어디에 설치하라고 딱히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설 대부분을 가장 설치하기 편리한 장소인 지하주차장 한 구석에다가 보통은 설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차 없는 단지를 표방한 신축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에는 차를 지상에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상에 전기차 주차 시설이나 아니면은 충전 시설을 설치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 시설을 그러면은 지상에 설치합시다 이런 요구가 많으니까 네. 지상에 설치하려고 하면은 그 옆에 또 저층 아파트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주민들이 내 집 앞에는 또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이번 화재를 보니까 확실하게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니까 이게 속수무책이었는데, 네네. 근데 지금 안전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전기차 충전 설비 안전 기준을 두고 있다고는 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강제로 두고 있는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지하에 전기차 시설을 설치할 때는 배터리가 충분히 잠길 수 있는 높이로 물을 채울 수 있는 전기차 전용 소화 수조를 설치하고요. 이 전용 수조하고 화재 감지기가 연동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하 주차장에 어떻게 수조를 만들죠? 이 물막이 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또 만약에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든 시설에다가 이 시설을 설치하려면은 자연스럽게 건축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럼 비용 부담이 커지잖아요. 이런 양쪽에 끼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안전에 대한 대책도 또 세워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혹시 최근 주변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꽤 요즘 많이 많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 주변에 네.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체감할 정도면 얼마나 많이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났겠습니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91명에 불과했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마지막 주엔 465명으로 최근 4주 사이에 5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날이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들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휴가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일단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변이 KP3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네. 많을 거예요. 한동안은 우리가 코로나19 시기를 다 거쳤기 때문에 요즘 관심이 좀 적었잖아요. 근데 코로나19 시기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코로나19 증상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독감 증상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통이나 오한, 콧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근데 독감이라고 생각하시다가 버티다 보면은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니까 이건 좀 검사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 검사가 또 녹록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려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면 개인 자부담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검사비를 내야 하거든요.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자가진단 키트를 약국에서 사서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한 3배가량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 일부 약국의 경우에는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품절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검사를 하고 싶어도 검사를 못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이 7월 말 8월 초, 그러니까 휴가 시즌이거든요. 네.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이 휴가철이 지나고 나서 이 코로나가 어떻게 좀 증가하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걱정인데 전파력은 어느 정도예요? 이게 아직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요. 제가 KP3라고 하는 바이러스 명칭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모든 병원이나 보건 당국이 총력을 기울여서 이런 거 막 검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전 세계가 매달려서 이제는 면역력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직 연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파력과 중증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가철이 만약에 끝나고 난 다음에 감염이 크게 확산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은 코로나19 확진자나 환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감염 취약자들 있잖아요. 노인이나 어린이들, 그리고 또 지병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하시는 거 이미 다 해보셨으니까 아실 테니까요. 신경을 좀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 잘 쓰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이 방법밖에 없네요.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외식비 부담에 가성비가 좋은 구독형 도시락을 드시는 분들 최근에 많으실 텐데요. 이 구독형 도시락 가운데 절반 이상은 열량 기준이 원래 기준치보다 높거나 단백질 함량이 기준에 못 미치는 부적합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구독형 도시락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살짝 배신감이 좀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표시하고 다르다고 하는 건 이건 네. 소비자를 기망한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한국소비자원이 정기적으로 배송받는 구독형 도시락 52개 제품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70%가 넘는 37개 제품의 영양 성분 함량 등이 실제 표시된 것과 달랐다고 합니다. 이 칼로리가 낮다고 강조한 9개 제품은 표시보다 한 3배에서 6배가량 열량이 높았고요. 나트륨이 낮다 강조했던 12개 가운데 9개 제품, 저지방을 강조한 9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은 각각 기준치보다 나트륨과 지방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시가 가장 부적합했던 성분은 당류인데요. 이 살찌는 거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잖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신경 쓰시는데요. 당류의 영양 성분을 표시한 50개 제품 가운데 무려 26개 제품에서 당 성분이 제공된 정보보다 높았고요. 일부 제품에선 4배가 넘는 당류가 검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저나트륨, 저당 뭐 이렇게 해서 환자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거 건강에도 좋고 특히 이제 지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은 원래 시판되는 제품은 짜고 달고 뭐 이러니까 건강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건강에도 괜찮습니다. 이러니까 사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제품 52개 가운데 28개는 당뇨, 비만 억제, 해독작용 같이 질병 예방, 치료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소비자원은 일반 식품인 구독형 도시락을 특수 의료용 식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할 대책을 식약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소비자원 관계자, 말이 굉장히 좀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건강관리를 위해 구독형 도시락을 선택할 때는 꼼꼼히 영양 성분 함량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만성질환자는 반드시 식품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건강식이나 아니면은 환자식으로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은 도시락을 사서 드시는 게 좀 드시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볼 때는. 근데 요즘에 진짜 간편식이 워낙에 잘 나와 있어가지고요. 맞아요. 이게 손이 가거든요. 혼자 사는 분들도 많고. 네. 야, 이것도 확실하게 살펴야 되겠네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두 분이 연금 복권 1등에 당첨됐다. 그러면 오. 다른 사람들한테 연봉을 얘기할 때 복권 당첨금을 포함해서 얘기하시겠습니까? 안 얘기하시겠습니까? 아이, 복권 당첨금이 연봉에 포함이 돼요? 안 되죠. 아니지 않나? 근데 연금 복권이라고 하셨으니까. 연금이 나오는 거니까. 네. 복권 중에 연금 복권이 있거든요. 네. 연금으로. 평생 연금으로 타는 복권이 있거든요. 그건 또 알쏭달쏭해지네. 그렇죠. 그렇죠. 고민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최근 한 커뮤니티에 남자친구한테 속은 게 맞냐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연금 복권 당첨액을 연봉에 포함한 남자친구와 이별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한 달 만난 남자친구의 직업이 벤처 캐피탈리스트인데 연봉이 1억 2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월급은 300만 원에 불과하고 연금 복권으로 700만 원씩 받는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좀 속았다. 뭐 이런 얘기가 들은 것 같아요. 연금 복권 1등은 매년, 그러니까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받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급 300에 연금 아니, 복권 그 700하면 1000만 원이니까. 아니, 속인 건 아니지. 받긴 받는 건데. 그러게요. 그냥 헷갈리기는 한데 왜냐하면 나한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속여도 되는 건가? 이런 배신감은 가질 수 있겠는데 네. 연금에 포함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아리송하긴 한 것 같아요. 이 연금 복권 1등 당첨자의 경우에는 20년 동안 총 16억 8천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세금을 떼면 한 13억 1천만 원이 약간 넘는 금액인데요. 이거를 한 달로 계산하면 매월 546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금 떼기 전으로 따지면 한 700만 원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연을 누리꾼들이 접하고 난 다음에 입장이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처럼 많이 갈리는데요. 네. 한 누리꾼은 복권 당첨된 걸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지 않느냐. 그걸 속았다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 잘 안 맞는 것 같으니 헤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누리꾼은 나도 연봉 외에 불로소득이 있지만 그걸 연봉이라고 합산해서 속이고 다니지는 않는다. 이게 금액만 같다고 상관없는 거냐. 엘리트인 척 사기를 친 것 같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년 동안 젊은이니까 20년 동안 받는 걸로 치면은 한 50대 정도면 연금 네. 받는 거 끝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노후 대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남자친구로 계속 사귈지 말지 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어쨌든 네. 제일 좋은 건 내 월급은 이건데 연금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이 정도 벌이가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그걸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좀 설명을 해줬다면 어땠을까? 그래 솔직하게 대화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근데 좀 있어 보이고 싶었나 봐.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을 이끌어줄 이 세 분 빼놓을 수 없죠.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상큼 발랄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혹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은영 씨, 오늘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연애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이혼 소송 중 사랑 쉽지 않네입니다.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또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며 공개에 또 연애를 전했던 황정음 씨. 그런데 단 14일 만에 초고속 이별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14일이면 그 사람 알기도 좀 이렇게 이른 시간인데 네. 헤어졌어요. 황정음 씨가 14일 만에 헤어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 보도가 먼저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황정음 씨 소속사는 앞서서요. 이 황정음 씨가 농구 스타 A 씨와 최근 호감을 느껴서 이 조심스럽게 알아가는 단계라고 열애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A 씨가 농구 스타 김종규 선수임이 알려지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 뭐랄까요, 뭐 좀 공개 연애 형식으로 네. 알려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 공개 연애 2주 만에 두 사람의 관계가 정리되는 듯한 이 모양새로 이 좀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는데 일단 황정음 씨 소속사에서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근 서로 호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알아가는 이 단계였던 분과 좋은 지인 관계로 남기로 했다라고 이별을 공식 인정했는데요. 김종규 선수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 이 김종규 선수임을 알 수 있는 이런 보도 자료였습니다. 네, 14일 만에, 그러니까 2주 만에 결별 소식이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가 밝혀졌나요? 밝혀지지 않았죠. 그 황정음 씨 소속사에서 이 이별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고 있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는 일각에서는 이 황정음 씨가 지금 남편과 이혼 조정 중인 게 부담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고 또 비슷한 얘기인데 일각에서는 또 이혼 소송 중에 섣부른 열애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일부 누리꾼은 두 사람들 좀 별로 어울리지 않았어 이러면서 또 악플을 달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두 사람이 뭐 열애를 하든 헤어지든은 사생활 문제인데 이거 왜 꼭 누가 이렇게 사귀면 둘이 사귀지 마 어울리지 마 이것까지는
꿀이죠. 네,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 찾아온 열애와 결별. 어쨌든 이미지에는 좀 타격이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황정음 씨의 열애는요, 항상 이 좀 대중의 관심을 받아왔었는데요.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의 열애, 그리고 결혼, 그리고 이 재결합,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새 사랑까지 그간의 사생활이 황정음 씨는 유난히 많이 노출이 됐었던 스타예요. 그때마다 황정음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특유의 솔직한 이 성격을 굉장히 좀 유감 없이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숨기지 않고요.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2주 만에 이별하게 된 지금도요. 이 황정음 씨 사생활 관련 이슈 이번에는 조금 침묵하고 있는데 연일 사생활 이슈로 시끄러웠던 황정음 씨가 어떻게 이번 이 난관을 타파할지 좀 뭐랄까요, 좀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네, 연애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코스닥 상장은 아무나 하나입니다. 가수 홍진영 씨가 소유한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또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홍진영 씨가 요즘 TV에 잘 안 나온다 했더니 사업가 쪽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는데 화장품 사업을 했다고요? 네, 화장품 사업 했습니다. 2022년 1월에 자본금 이제 기준이죠. 그 22억 5천만 원으로 설립을 했는데 이 홍진영 씨가 그 세운 1인 기획사가 있어요. 그 1인 기획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홍진영 씨가 이 화장품 사업 시작한 거는 방송 2018년에 한 방송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홍진영 씨의 어떤 이제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 메이크업 제품이 화제가 됐고 또 다른 제품을 저 이거 써요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게 매진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화장품 세계의 매력에 빠져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화장품 사업 시작해서 브랜드도 지금 한 2개쯤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 5월에 그 2024 코스모 뷰티 박람회도 열렸거든요. 그 박람회 하면 이제 기업별로 부스를 운영하잖아요. 이 부스에도 홍진영 씨가 직접 나가서 열심히 제품이 뭐고요? 제가 이렇게 써보면요. 이러면서 시연 모델로 나섰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었죠. 가수 홍진영이 아닌 사업가 홍진영, 마음가짐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홍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무대에서 서는 가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명도 받고 이 관객들이 직접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을 매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신인 때부터 매일 화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화장품을 매일매일 얼굴에 많이 발라봤었다고 해요. 흔히 말하는 비싼 화장품부터 그리고 이 저렴이로 불리는 이 좀 저렴한 화장품 그리고 아주 유명한 화장품부터 유명하지 않은 화장품까지 많이 발라봤는데 이 홍진영 씨 같은 경우는 그 화장품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한 방송에서 술을 마시는 이 모습이 보였는데 목까지, 그러니까 전체 몸이 빨개졌는데 얼굴만 하얘가지고 이 많은 여성분이 도대체 홍진영이 바른 저 화장품이 뭔데 저렇게 얼굴이 하얗냐, 나도 저거 바르고 싶다라고 해서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홍진영 씨가 딱 깨달았다고 해요. 이게 연예인의 파급력이구나. 내가 정말 좋은 제품을 소개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화장품을 소개를 할 때 내가 직접 부딪히지 않을 거면 진짜 내가 이쪽에 발을 들이지도 말아야지라는 마음으로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화장품 회사가 지금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모양인데 코스닥 상장 조건에 맞으면 그냥 상장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밝힌 것으로는 2026년 하반기에 상장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고 굉장히 큰 대형 유명 증권사하고 이 기업공개 주관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럼 왜 논란이 일고 있느냐. 지금 지난해 말 기준 공시된 걸 보면 직원 수가 4명이고 연간 매출액이 지난해 6억 688만 원. 근데 영업 손실이 7억 3,798만 원. 요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하면 상장하면 안 돼요. 상장 기준이 있죠. 네. 상장 기준이 뭐냐 하면 소액 주주가 500명 이상이면서 그 소액 주주가
지분의 25%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것. 근데 아까 1인 기획사가 지분 100% 소유하고 있다고 했죠. 아니면 그러면 소액주주가 500명 이상이면서 이제 자기 자본이 500억 원 이상일 것. 근데 지금 자기 자본이 22억 5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또 그게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그 영업이익이 50억 원 이상 냈을 것. 근데 지금 오히려 뭐 7억 원 이상의 손실을 내고 있죠. 아니면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일 것. 과연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이거를 2026년 하반기까지 맞출 수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이거 너무 이 유명 증권사가 이런 계약 체결해 주는 거 맞아?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것들을 토대로 그 상장 조건 한번 따져보니까 무리한 상장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단 그냥 적자가 아니라 이 회사 설립 후에 이익을 전혀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뼈아픈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 이 영업 손실이요. 7억 3,700여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전년도에는 3억 4천여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2배 이상 이 영업 손실이 늘어났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 코스닥 상장에서 중요한 이 요건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이 경영 평가 그리고 시장 평가인데요. 이 부분에서 낙제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상장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홍진영 씨 이때까지 좀 열심히 달리시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게 화장품 회사인데 회사 직원이 4명이면 상당히 소규모네요. 그렇죠. 근데 이 4명으로 가능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바로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ODM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그 화장품 공장에 뭐 내가 다 개발한 다음에 이거 만들어줘서가 아니라 어머 나 이거 만들고 싶은데 이러면 그 개발부터 생산까지를 다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로도 직원 4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하고요.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이번에 자꾸 논란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과거에 논문 표절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사과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뚜렷하게 이제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사과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뭐 돈 얼마 몇십억 뭐 몇백억 투자 받았어요. 어디에다가 뭐 집을 사요. 어디 빌딩을 샀어요. 또 요번에 이렇게 코스닥 상장해요. 이렇게 금전적으로 굉장히 이제 성공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이 과거의 그 논란이 이번 논란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화장품 인지도 측면에서 우리도 이거 하고 있었어? 2개 브랜드 이름이 뭐야? 몰랐는데 사실 인지도가 이렇게 미미하고 매출이나 영업 손실이 미미한데 너무 홍진영이라는 개인 인지도에 이 기대서 이 증권사도 이런 계약 체결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논란이 어떻게 보면 빨리 사그라들지 않네요. 네, 2026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째 연예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연예라이브 3번째 소식은 난임 극복했는데 유언까지입니다. 정말 다양한 스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또 난임을 극복하고 임신에 성공을 하는데요. 드디어 이은영, 강재준 부부가 난임을 극복하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또 부모님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야, 7년 만에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근데 뭐 유언을 남겼다? 출산을 앞두고 이건 무슨 일일까요? 네, 8월 6일 어제입니다. 제왕절개로요. 아주 건강한 이 태명 깡총이를 만난 이 네. 개그맨 이은영 그리고 강재준 씨 부부인데요. 이은영 씨 같은 경우는 35주 4일째에 갑작스러운 하혈을 했다고 해요. 이때 불안한 마음에 유언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이 유언을 남긴 이유가 있었는데 또 노산이었어요. 네. 노산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한 마음에 유언을 남겼다고 하고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기사까지 또 많이 났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는 당연히 기사까지 나니까 아니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연락을 또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남편 강재준 씨가 아유 해명을 해줘야 한다라면서 이야기를 해서 궁금증을 더욱 자아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개그맨 부부니까
또 약간의 양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뭐 40 넘어서 출산하려면 불안도 했을 테지만 40 넘지 않아도요. 이 세상의 모든 아이를 낳는 엄마들이 사실 목숨 걸고 낳습니다. 아, 그럼요. 저도 네. 어머 여기가 지금 저 세상인가 하는 순간에 응애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 그런데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최 기자 말대로 노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편집할 때, 이 너튜브 영상을 편집할 때 거기다가 자막을 달긴 달았는데 아주 작은 글씨로 유언까지 남겼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썼는데 이게 이렇게 이슈가 커질 줄 몰랐다. 이렇게 해명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조금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그래요. 이은영 씨가 이제 임신하고 나서 내가 이 자궁 근정이 있어 이걸 알게 되는 인부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였나 봐요. 그래서 근정이 있는 상태로 이제 조심조심 아기가 이제 자라가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하혈이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하혈은 정말 그래서 무서운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태명이 껑충인데 이 깡충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의료진이 하시니까 어떤 그런 위험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부부를 보면서 정말 운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난임을 극복한 가장 큰 이유가 저 운동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이 부부는요, 10년 열애 끝에 2017년도에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두 사람 오래전부터 임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었던 부부인데요. 특히 이 강재준 씨가 2세 계획을 위해서 다이어트에 돌입을 했어요. 그 결과 무려 26kg 감량이라는 근황을 전해서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와, 유치원생 한 명이 초등학교 저학년 한 명이 쏙 빠져나간 그 정도의 엄청난 노력이죠. 그런 가운데 결혼 7년 만에 임신이 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은영 씨가 밝혔습니다. 저희가 자연 임신이다라고 하고요. 강재준 씨가 이야기를 또 한 것이 노산인데도 불구하고 자연 임신이 됐다. 저희 둘이 합쳐서 나이가 80이다. 혹시나 우리 나이나 노산을 경험할 분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한 명 있거든요. 저에게 희망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은영 씨가 남편 강재준 씨한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을 만큼 굉장히 조심스러웠답니다. 네, 임신 8주가 될 때까지 혼자만 알고 있었다 그래요. 사실 이제 나이 들어서 출산보다 아마 더 걱정이었던 게 나이 들어서의 초산, 첫 임신이어서 더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첫 임신하면 유산도 많다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서 남편 혹시 알았다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실망할까 봐 또 얘기를 안 했고 심지어는 본인의 이 친정 엄마 아빠한테까지도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알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드니까 그때 얘기했다네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애타게 기다리던 아기 천사가 딱 찾아왔을 때 그 기쁨은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은 26kg을 감량한 강재준 씨에게 들어봤는데요. 강재준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다. 돈 많이 벌고 스케줄 많아지고 아유 그런 거는 지금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기쁨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내 2세의 키, 눈 전부 내 아내를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어떤 분을 닮든 그냥 너무너무 예쁠 것 같다라는 확신은 제가 지금 아주 강하게 드는데요. 그리고 또 어제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천사를 만난 또 다른 연예인 부부가 있어요? 맞습니다. 배우 김승현 씨가 사실 미혼부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키울 수 있는 사람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아기를 원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아기를 원했는데 인공수정 한 차례, 시험관 3차례 끝에 드디어 성공해서 드디어 바로 어저께 아빠가 됐다고 합니다. 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 김승현 씨 아기 천사 예정보다 좀 일찍 찾아왔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제가 이 부부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김승현 씨 부부가 아기 천사와 만난 예정일 원래 한 달 뒤였는데 이 아기가 성격이 급했나 봐요.
예정일보다 무려 35일이나 빨리 나와서 어제입니다. 출산을 하게 됐는데요. 김승현 씨도요, 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긴급한 상황으로 아주 정신없이 진행이 된 거라서 걱정도 많이 됐고 힘들었는데 무사히 제왕절개로 딸을 순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서 이 사진 잠깐 보셨지만 이 뱃속에 있었던 이 아기 용복이거든요. 너무너무 이미 그 완성형 외모였어. 이미 외모가 초음파 완성형이었는데. 사진인데 잘생겼어. 와, 지금 아유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신생아가 부러운 건 처음이네요. 아, 저희가 연예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저희도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 함께했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 주제에 앞서서 질문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어떤 걸 구매를 할 때 현금 혹은 대출 어떤 걸 선택을 하시나요? 궁금하다. 대출이면 아니 큰걸 현금으로 하고 사네. 싶죠. 근데 모자라면 대출해야지 뭐 아,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아, 저는 아직 큰 돈 들 일이 별로 없었나 봐요. 되도록이면 현금을 원하는데 아마 이제 큰 돈 필요할 때 당연히 대출이죠.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현금 거기다가 플러스 대출 이렇게 하는데 저도 뭐 대출 현금을 하고 싶어도 현금이 없으니 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감정 노래로 한다면 현금보다 먼 대출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이자 이젠 떠나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스타 주민 주제는요 바로 대출과 현금 사이입니다. 대출과 현금 사이 바로 시작해보죠. 네, 대출과 현금 사이 첫 번째 스타는요 80평 아파트를 구매한 가수 김희철 씨입니다. 김희철 씨, 이 80평대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과연 요거를 현금으로 샀을까요? 대출을 받았을까요? 퀴즈입니다. 80평대는 일반적으로는 대출을 끼는데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금 줬나 봐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거 싶은데 같네. 역시. 80평대 아파트를 어떻게 대출을 안 받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30평대 아니고 80평대. 역시도 대출을 안 끼기가 어려운데. 네, 맞습니다. 두 분 역시나 눈치가 좀 빠르신데요. 바로 이 80평대 아파트 대출을 꼈을 것 같지만 전액 현금으로 또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아니 김희철 씨 어떻게 이렇게 80평대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그럼 현금으로 사지 뭘로 사나요? 이렇게 무조건 내 것이 좋다라며 또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아, 저 오늘 못할 것 같아요. 네. 현금으로 사지 뭐로 사냐. 근데 이런 말 하죠. 김희철 씨는 아직 혼자 아니에요? 혼자서 80평대 아파트에 살아요? 맞습니다. 이 80평대 집은 사실 누가 들어도 혼자 살기엔 너무 넓은 네. 집이죠. 하지만 둘, 셋, 넷. 넷이 살아도 좀 넓은 집인 것 같긴 한데 김희철 씨가 이 80평대 집을 이 현금으로 올 계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요, 이 김희철 씨의 계획은요. 대형 편수를 제가 사게 된 이유는 결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 김희철 씨가 한 너튜브에서 대출 없이 이 전액 현금으로 이 집을 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밝힌 거예요. 일단 이 집은요 80평대인데 방이 3개고요. 화장실이 4개로 이루어진 집이라고 합니다. 이 집을 공개를 하면서요. 김희철 씨가 다가올 결혼을 위해서 이 집을 전액 현금으로 구매를 하게 됐다. 매매를 하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나는 결혼하면 아내를 위해서 이 집을 샀다. 그리고 나는 아내를 위해서 살고 싶다. 아내가 알아서 꾸미라고 인테리어를 한 거다. 아예 안 쓰는 방도 있고 이 집은 나에겐 사치다 라면서요. 이 예비 아내를 위해서 공간 곳곳을 비워두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채우란 거죠. 그냥 원하는 대로 흡수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 같아요. 이야. 근데 재밌는 게 방보다 화장실이 지금 하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네. 방 3개, 화장실 4개. 이런 집은 뭐 얼마쯤 하는지. 네. 이런 집은요.
이 김희철 씨랑 동갑내기, 1983년생 동갑내기인 장성규 씨가 이렇게 먼저 쓱 던졌습니다. 요즘 이 집 65억 원 하던데. 와. 65억 원. 그럼 이 집을 또 중요한 건 김희철 씨가 얼마에 샀느냐잖아요. 2022년 5월에 샀는데 57억 원에 샀다 그래요? 어머나 세상에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57억 원에 산 게 65억 원, 벌써 8억 원이 올랐네요. 우와. 그런데 그러면 김희철 씨는 누구한테 샀느냐? 어떤 기업 회장님한테 샀는데 이분은 2016년 3월에 사서 2022년 5월에 김희철 씨한테 되판 건데 얼마에 샀느냐? 이분은 47억에 샀어요. 그리고 57억에 팔았어요. 말하자면 6년 동안 10억 원. 10억. 이분 근데 6년 10억 원인데 우리 희철 씨는 불과 한 2년여 만에 8억 원. 야. 뭐가 됐건 다 비현실적이네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일단 어쨌든 60억 저 원 2년 전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고 그 네. 큰 집을 샀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김희철 씨가 올해 1983년생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다? 혹시 비혼주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김희철 씨 역시 저는 비혼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를 좀 더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의 뜻이 있음을 전혀 숨기지 않았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김희철 씨는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바람과 달리 당분간 결혼은 좀 어렵다, 먼 이야기일 것 같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관상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희철 씨는 일찍 결혼하면 100% 이혼하는 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딱 맞는 좋은 여자는 한 49이나 50 정도 되면은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직 49까지는 일단 김희철 씨가 한참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 관상가분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49살을 넘어서 이제 짝을 만나지 못하면 환갑이 지나서야 짝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를 딱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 주장은 역술인의 주장이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철 씨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잘생겼다라고 보다는 예쁘게 예뻐요. 생겼어요. 예뻐요. 네. 예쁘죠. 세상에 지금 여자친구도 없으면서 결혼할 집부터 지금 사놓은 우리 김희철 씨. 과거에 사실 여자보다 더 예쁘게 생긴 남자다 이렇게 실제로 여자보다 예쁘게 생긴 남자 연예인 1위에 오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1위에만 오른 게 아니라 김희철 씨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대 때는 어차피 얼굴은 내가 더 예쁠 거라서 소개팅 받을 때도 얼굴은 애초에 묻지도 않았다. 이거 거의 얼굴 플렉스. 네. 얼굴 플렉스 하던 김희철 씨 이제 집도 플렉스 하게 된대요. 네, 이런 김희철 씨 여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못 만나서 결혼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관상가가 저에게 30 넘어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이 김희철 씨의 관상상 이 눈이 도화 눈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눈 하나로 여자로부터 정말 끊임없는 그런 추파를 받는다고 하는데 내 눈을 바라봐 너는 사랑에 빠지고 정말 여자들이 데이트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 김희철 씨 어떤 분과 결혼할지 정말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상형이 참 간단하다고 해야 될지 너무 본인만 생각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차 있는 여자라고요. 에? 그래요?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슈퍼주니어 멤버 중에 유달리 이렇게 음주운전 써서 그랬는지 음주운전을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 차를 없앴고 앞으로도 차를 살 생각이 없다 그래요. 와. 그래서 나 대신 차 있는 여자면 좋겠다. 차 있는 분들 어떻게 SNS 뭐라도 보내주시면 차도 있고 여자입니다. 여자고 차도 있습니다. 딱이다. 김희철 씨가 83년생이라는 예. 고개 걸리는 거죠. 예, 고개 조금 걸리네요. 근데 이게 83세 2년 전에 57억이라는 거금을 대출 없이 집을 샀단 말이에요. 네. 출처가 궁금해요. 예. 재테크냐, 사업이냐, 맞습니다. 오랜 가수 활동이냐, 그렇죠. 뭔가요?
이게 검은 돈이냐 뭐냐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김희철 씨가요 여러 번 이 고가의 집을 대출 없이 현금으로 이렇게 턱 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가수 활동도 아닌 한 프로그램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왠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발성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고정이네. 고정 프로그램 때문인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일단요,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들쑥날쑥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고정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연예인에게는 월급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김희철 씨는요, 이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8, 9년 만에 돈을 벌기 시작해서 이 대출 없이 이 집을 샀다. 빌려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은 정말 넉넉하다. 난 사업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슈퍼주니어로 아시아를 호령해도 돈을 못 벌다가 예능이 이렇게 무서운가요? 이 예능 이게 시작할 때부터 함께해서 원년 멤버로 지금 9년을 예능을 출연했더니 노대출 온리 현금. 와 근데 돈을 한 번도 안 쓰고 모은다 그래도 9년 동안 57억을 모을 수 있는 예능이라 정말 이게 현실인가요? 네. 지금 시각이 8시 14분, 15분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네. 직장인들은 다 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이걸 못 본다는 전제로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엄두도 못 내는 돈인데 네. 어쨌든 연예계니까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시고 8, 9년 만에 하여간 그 엄청난 돈을 벌어서 예. 20대 때 근데 차곡차곡 모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그럼요. 네, 같은 연예계인데 뭐 다 그렇게 버는 건 아닙니다. 이게 사실 20대 때 가수로 번 돈 다 썼다 뭐 이런 얘기로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얘기보다도 20대 때 번 돈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슈퍼주니어가 그 쏘리쏘리로 소위 말해 대박 가수가 됐는데 맞아요. 20대 때 번 돈이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0대 때 김희철 씨가 가수로 활동을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잖아요. 근데 이 음악방송에 출연을 하면 거의 마이너스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악방송 출연료가 거의 기름값 밥값 정도의 수준만 주는 이 현실이거든요. 음악방송을 근데 하려면 생각해보면 의상비도 있어야 되죠. 스태프 인건비 있어야 되죠. 뒤에 백업 댄스 인건비 줘야 되죠. 정말 뭐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는 또 스케줄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했을 정도로 너무 바빴는데 교통사고 이후에 다리가 부러졌을 때도 이 휠체어를 타고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능 프로그램에 100개를 나가면은 정말 100만 원이 될까 말까였는데 인원수가 일단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이 소속사의 정산 문제가 있었다 이런 폭로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로 이 방송 시스템이 문제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는 형님의 이 페이가 엄청 크다 이 이야기를 한 것보다도 이 아는 형님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이제 광고도 많이 그렇죠. 찍고 네네. 이후에 얻어진 그런 다른 것들도 많았다 이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김희철 씨는 의리로 빌려준 돈만 아니면 더 큰 돈을 모았을 것이다 이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김희철 씨의 그 깨통 메시지 나에 뭐 이렇게 적어놓는 데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돈 꺼달라고 하면 바로 차단.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 생일 축하해 이러다가 5천만 원만 꺼줘. 풍성한 한가위 보내 이러다가 나 돈 좀 꺼줘. 이러해서 오죽하면 돈 꺼달라고 하면 바로 차단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못 받은 돈도 꽤 될 것 같은데요? 아유, 꽤 되죠, 꽤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무려 5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김희철 씨도 그냥 좋은 마음, 그냥 거절 못하는 마음, 의리로 빌려줬다고 하는데 이렇게 빌려준 돈 중에 정말 대부분 돌려받지를 못했다고 해요. 근데 빌려간 사람 중에 정말 딱 한 명 갚았는데 그 사람은 바로요. 같은 슈퍼주니어 멤버 신동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그렇게 잘 유지가 되나 맞아요, 봐요. 맞아요. 네, 와 김희철 씨 정말 부럽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대출과 현금 사이 두 번째 스타는요. 한강뷰 아파트를 1억 원대에 구매한 배우 김지윤 씨입니다. 야, 아니 어떻게 한강뷰 아파트를 1억 원대에 구매를 했을까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과연 이것은 현금이었을까요? 대출을 받았을까요?
이건 대출이죠. 1억 얼마인데도요? 아니 한강변 아파트를 1억 원에 샀다는 건 1억 외의 돈은 대출이라는 거예요. 역시. 그렇지. 이게 근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 가능해요? 1억이 내 그렇습니다. 돈이고 나머지가 대출이 이게 가능하고. 일단 저는 이분이 너무 부러워서 정말 적극적으로 취재를 했거든요, 여러분. 같이 들어보시죠. 김지훈 씨가요, 일단 이 한강뷰 아파트를 구매한 가격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격에 한강뷰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최초 분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김지훈 씨가 이 분양을 받기 전에 이 아파트가 정말 오랜 기간 미분양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그러면 한강뷰인데 왜 미분양이 됐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여기가 정말 알짜인데 미분양으로도 유명한 곳이거든요. 이게 김지훈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때 여기가 다 지어지지가 않았을 때였었는데 여기가 재개발이 되면서 이런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하고 분양을 하다가 한번 엎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했었다라면서 오랜 기간 미분양이었었던 이유를 밝혔어. 네. 아, 여기 어딘지 아는데. 그러니까요. 나도 여기 들어갔어야 됐는데. 근데 미분양이었다는 게 저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 않죠? 근데 김지훈 씨 말대로 사실이더라고요. 이게 2000년대 후반에 중반쯤에 이게 처음에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부도를 냈대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사업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어머나 조합원들은요. 땅도 잃고 조합원 지위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회사가 인수해서 다 이제 집을 지어서 2014년, 10년 전에 분양을 했는데 10년 전입니다. 요때 3.3제곱미터당 말하자면 평당 거의 4억 원 가깝게 3천만 원 후반대로 그 3천만 원대 후반대로 그렇게 분양이 됐다고 해요. 요때 뭐 전국 이 평당 그 분양가가 942만 원. 전국 따질 거 없죠. 서울만 따져도 요때가 1,980만 원이었는데 말하자면 근 2배 가까운 이런 금액의 분양이 되다 보니까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서 이렇게 장기 미분양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야, 미분양 아파트를 제대로 잡았어요. 이게 근데 사실은 들어갈 때 미분양이라고 그러면 불안불안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 이건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 김지훈 씨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김지훈 씨가 당시 월세로 이 한강변에 계속해서 살고 있었대요. 근데 월세라는 게 사실 내고 나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일찍부터 이 한강뷰 프리미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미분양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는 거죠. 김지훈 씨가 봤을 때 지금 사는 이 아파트는 한강 바로 앞이라서 이거는 건물이 세워지기만 하면 이거는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이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당시에 계약금 10%만 내면 일단 무조건 계약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듣고 매입까지 그냥 바로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김지훈 씨가 1억 5천을 냈다라는 이 이야기는 전체 금액이 아니라 계약금 이야기였던 거죠. 네. 그럼 분양 당시 집값이 한 15억 원이었다는 건데 1억 5천만 원을 제외하곤 다 대출이었던 거예요? 네, 다 대출인데 이 김지훈 씨 같은 경우 이제 중도금부터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본인이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일단 중도금 대출을 받아. 3년 뒤 입주니까 내가 이제 그 3년 뒤에 입주할 때 내 집을 사는 거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 그걸로 일단 중도금을 갚고 또 남은 대출금도 있고 내가 3년 동안 또 분명히 돈도 벌었을 테니까 또 그것도 합하고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해서 급전을 땡겨서 이 계약금을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한강뷰 아파트를 계약한 이후에 입주 전까지 그러면 내가 좀 벌지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벌었나 보면 50부작 드라마도 찍었고요. 거기다 16부작 드라마도 찍었고요. 보면 예능 프로그램에도 쉴 틈 없이 나왔어요. 말하자면 쉴 틈 없이 내가 입주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열일했다고 합니다. 저게 영끌이거든. 네, 그렇죠. 딱 이제 15억짜리인데 1억 5천 내고 맞아요. 나머지 중도금 대출하고 네.
말에 이제 끝전 없으면은 전세를 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일단 집을 네. 확보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가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좀 있으니까 이랬을 텐데 그쵸. 그러면 입주가 다가왔을 때 주머니 사정은 어땠을까요? 이게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이 작품이 없으면 큰일 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2018년도에 입주가 다가왔을 때 김지훈 씨 주머니 사정 넉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모든 곳에다가 다 이야기를 해서 돈을 다 억지로 만든 돈을 다 넣어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집은 다 빚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 당시 한강뷰 아파트에 설정된 이 채권 최고액이 10억 3,400만 원이었는데 김지훈 씨의 실제 이 대출금이요 8억 6천만 원 안팎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집에 대해서 김지훈 씨가 딱 집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뿌듯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배우 20년을 하면서 나한테 남겨진 게 딱 2개가 있다. 이 집 그리고 이 집의 대출금이다. 근데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가 됐다라고 하면서 뿌듯했습니다. 김지훈 씨는 지금 이게 이 집을 산 것이 우리의 삶과 좀 비슷해요. 그렇죠. 좀 현실감이 있어요. 현실감이 네. 있어요. 네. 그냥 확이 아니고 그렇죠. 네. 대출 차근차근 받고. 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쵸. 이 집이 제가 아까 그림 보니까 저도 어딘지 알겠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기가 거의 평당 1억이에요. 평당 맞아요. 1억 넘지 않았어요? 저거 지금 맞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집 어느 정도 올랐을까? 지금 김지훈 씨가 사는 집 그 평형대가 매물이 40억 원대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저기 몇 거죠. 평짜리인데요? 126제곱미터짜리? 네. 거의 평당 1억. 그러니까 평당 그러니까 1억이 넘네요. 그래 저게 와. 아니 김지훈 씨가 대출을 받고 연끌을 했다길래 아 좀 비슷하다 했는데 지금 값을 들으니까 또 이렇게 네. 저기. 집을 잘 본 거지. 네.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배가 안 아파요. 왜냐면 내가 결단을 못해서 미분양 못 받았던 거지. 이런 정도면 얼마든지 막 마음으로 응원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입주 전까지 김지훈 씨는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계산을 했던 걸까요? 했던 거죠. 김지훈 씨가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제 OTT랑 흔히 말하는 지상파, 뭐 케이블 요런 TV 출연료가 좀 비슷해졌다. 왜냐하면 OTT가 좀 예전보다 내려갔고 그 또 처음에 OTT가 돈을 많이 준 거에 영향으로 케이블이나 지상파가 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집을 살 때는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상파 출연하다가 케이블 TV 출연한다 하니까 1.5배를 주네? 그다음에 또 OTT 드라마를 하니까 또 더 주네? 더 주네. 이런 고계산 속에서 집을 샀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여기 저 아파트를 김지훈 씨만 산 게 아니라면서요. 한강뷰 아파트를 1억 원대에 산 또 다른 사람이 있다. 아유, 또 똑똑이가 있습니다. 똑똑이. 바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오정현 씨가 있는데요. 김지훈 씨가 사는 이 한강뷰 아파트의 다른 평수를 1억 원대에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오정현 씨 역시 모델하우스에 갔는데 장점이 너무 많고 이 분양이 잘 안 될 때라 중도금 무이자에 잔금 대출 이자도 2%였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오정현 씨가 이 선택한 이 평수의 분양가가 13억 9천만 원. 이 계약금만 마련하면 어떻게든 내가 잔금을 마련할 수 있겠지 싶어가지고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에 살고 있지는 않다고요. 이제 분양 받은 데가 호수가 너무 고층이래요. 고층 무서워서 그냥 전세 주고 있는데 대출 받았던 거 그대로 있고 갚고 나가고 있겠죠? 근데 지금 시세가 이래서 전세금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 돈으로 본인 살 집을 구했다고 하네요. 야, 이거보다 평수는 조금 작을 텐데 그래도 네. 30매도 카웠네. 네. 그렇죠. 예, 다음 스타 얘기 가. 네, 대출과 현금 사이 다음 스타 이야기는요. 고급 아파트라고 불리는 H맨션 1호 입주자 강부자 씨입니다. 예, 강부자 씨의 얘기 나누기 전에 고급 아파트라고 불리는 H맨션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죠. 네, H맨션 대한주택공사가 1970년대 초에 이
지은 거예요. 아파트의 고급화를 선언하면서 이 H맨션을 이제 지은 건데 처음 이 여기서 아파트 대신 맨션 들어갔죠. 뭔가 서민 아파트 이미지 지으려고 맨션 넣었었다고 하고요. 국내 최초의 입식 구조, 국내 최초의 중앙 공급 난방 요런 걸로 굉장히 좀 신기원을 잃었던 그런 아파트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주거 문화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50여 년 전에 지어진 그 구조 아파트 구조로는 약간 믿기지가 않는데 H맨션 어떻게 지어지게 된 거죠? 네, 대한주택공사 총재를 역임한 이 고 장동훈 총재가 처음 구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5.16 쿠데타 직후에 현역 군인으로 대한 이 총재에 이분이 취임을 하게 됐는데 일본 출장 중에 신문에 난 고급 아파트 분양 광고들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고급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당시입니다. 29억 7천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공급 면적 평수로 말씀드리자면 27평 정도 그리고 55평 정도의 아주 다양한 이 평수들을 조성을 하게 됐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저 29억 7천만 원이 지금이 아니고 50년 전 29억. 그렇죠.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50년 전. 그럼 분양가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강부자 씨가 1호라고요. 네, 강부자 씨가 연예인 1호로 여기를 딱 선택했는데 어떤 걸 선택했느냐? 88제곱미터 이제 흔히 27평짜리 아파트를 선택했는데 요거 그때 값이 345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의 이 전세가 그때 100만 원 한다는 시절이라 말하자면 전세의 3배 이상의 돈이 필요한 거였는데 다 강부자 씨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시시한 집 사지 않고 나는 아파트 신식 집을 살 테다 이런 마음으로 장만을 하셨다고 하네요. 네, 아니 저희도 쉬지 않고 매일 아침 행복한 시청자분들을 만나고 있고 저도 신혼여행도 안 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명함도 못 내밀 정도라고요. 아, 맞습니다. 지금 1962년에 데뷔를 한 강부자 씨인데요. 이때 활동했을 때는 정말 출산휴가 엄두도 못 낼 정도의 시기였다고 합니다. 지금 H맨션 구입하기 전에 첫째를 출산을 했는데요. 첫째 출산 후에 20일 만에 초고속 복귀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이제 강부자 씨의 출연료 부분입니다. 근데 1970년대 초에 345만 원. 이거 정말 지금도 70년대? 뭐 적지 않은 돈인데 큰 돈이잖아요. 와, 네, 대단한. 정말 큰 돈이죠. 네. 그 강부자 씨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초창기에 받은 이 출연료가 설렁탕이 35만 원일 때 내가 35원. 네. 35원일 때 드라마 내가 한 회 출연하면은 600원 받고 거의 이제 20배죠. 그리고 1시간 외화 더빙 해주면은 450원 받았다. 요거를 그냥 차곡차곡 모았던 거죠. 야, 설렁탕 한 그릇 35원 하던 시절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얼마야? 만 얼마 하죠? 요즘 그쵸. 요즘 천 원. 15,000원. 15,000원. 그럼 그때 네. 노대출 올리 현금이었나요? 아무래도 이거는 노대출 온리 현금이다 이렇게 좀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1971년 2월 기사를 살펴보면 시중 은행들이요. 어떤 그 일반 어음이라든가 대출 적금 이거를 아예 취급을 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러면 어음도 안 돼, 대출 적금도 안 돼. 이러니까 융자를 취급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현금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강부자 씨는 왜 다른 집도 많은데 이 H맨션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강부자 씨가요, 이 결혼과 함께 세운 5개년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계획이 무엇이냐? 일단 결혼 1년 차에는 백색 전화 사기라는 이 계획이 있었고요. 결혼 3년 차에는 아파트 매매, 결혼 5년 차에 자동차 사기라는 계획을 세웠었대요. 강부자 씨의 결혼 3년 차가 되던 시점에 당시 이 중상층을 겨냥한 고급 아파트가 분양이 됐는데 타이밍이 마침 딱 맞아 떨어졌었던 거죠. 네, 와, 근데 그 5개년 계획을 다 이루신 겁니다. 와. 네. 지금은 어디 사실지가 더 궁금한데. 그렇죠. 백색 전화 사고 집 사고 자동차까지 다 사고 지금 제가 또 급히 막 알아봤더니 청담동 빌라에 살고 계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잠깐 집을 비워서 예쁘게 또 인테리어 수리까지 하시고 잘 살고 계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만나보죠. 네, 대출과 현금 사이 네 번째 스타는요. 1회 대출하고 나머지는 전부 현금으로 건물과 아파트를 구입한 배우 전지현 씨입니다. 아, 전지현 씨야 뭐 연예계 부동산 유명하죠. 큰손으로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전지현 씨가 보유한 이 부동산의 규모는요, 1,000억 원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일명 부동산, 연예인 부동산 큰손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퀸으로도 유명한데 더 유명한 게요. 부동산을 구매할 때 이 대출과 현금의 비율이 거의 1대9로 거의 맞다. 이렇게 1대9에 통한다라고 해서 더욱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지현 씨가 뭐 데뷔와 동시에 톱스타가 됐죠. 무명 시절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금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무명 시절도 없고 배고픈 시절도 없고 드라마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광고 퀸이 되고 광고 한번 했다 하면 보통 10년씩 하고 한 브랜드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좀 현금으로 건물을 사는, 집을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몇십억짜리도 사고 몇백억짜리도 사고 이런 어떤 그런 수준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실 진짜 이 전지현 씨 건물 샀다는 이 보도를 저도 보면 이 현금 유동성이 웬만한 중소기업 이상이다. 한 은행 한 지점 정도 이게 하나 막 이런 수준입니다. 네. 전지현 씨 나오는 광고가 몇 개입니까? 그거만 봐도 뭐. 한 매체에 따르면 전지현 씨 2021년, 그러니까 3년 전 기준으로 15개를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추정 수익만 150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 2024년도에 전지현 씨를 광고 모델로 쓰고 있는 기용한 브랜드 제약, 창호, 운동복, 청소기 4개 분야입니다. 이 한 가지 공통점은요. 이 4개 브랜드 모두 2024년도 이 자신들의 이 브랜드 새 얼굴로 전지현 씨를 발탁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전지현 씨를 광고 모델로 발탁을 했을까인데요. 이 네 브랜드가 전지현 씨를 통해서 결국은 얻고 싶은 이미지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전지현 씨를 통해서 이 큰 돈을 통해서 얻고 싶은 이미지 바로 고급화 강화라고 합니다. 전지현 씨는 어떤 투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일단 전지현 씨의 그 투자 방식에 대한 그 분석이 나왔어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장기 보유, 두 번째는 수리 보수를 통한 이 건물 가치를 높여서 수익성 확보 이거라는 건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7년에 요때 86억 원을 주고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4년 뒤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건물의 수익성, 이 가치를 높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 보유라고 했잖아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2021년에 280억에 팔았어요. 언뜻 계산해도 140억 원, 정확히는 144억 원의 시세 차익을 받네요. 네, 요즘 보면 그 전지현 씨의 부동산 관심사는 건물 대신 좀 집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확합니다. 이 전지현 씨가요, 2022년도에 이 개인간 거래 역대 최고가 130억 원을 기록한 초고층 펜트하우스 매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집 역시 이 근저당권이 잡혀 있지 않아서 전액 현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매입 지분이요, 전지현 씨가 이 13분의 12, 남편 지분이 13분의 1로 이 130억 원 중에 이 120억 원이 전지현 씨의 돈, 그리고 10억 원이 남편의 돈으로 이제 또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전지현 씨 측에서는 이 사실과 관련해서는 사생활이라서 확인이 불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 돈 있습니다. 게임머니로 있습니다. 전지현 씨가 부동산의 큰 손으로 알려져 있는데 집을 주로 사네요. 이게요 굉장히 똑순이 같아요. 어떻게 돈만 있으면 전지현 씨 따라하고 싶은데 뭐냐 하면 최근에 재택근무가 늘고 인터넷 쇼핑이 이제 증가하면서 상가는 수익성이 약해지고 있다. 이걸 딱 본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이 방향을 돌렸다는 거고 집을 사도 그냥 집이 아니라 펜트하우스. 뭔가 희소성도 있고 특수성도 있는. 말하자면 수요보다 지금 공급이 제한돼 있잖아요. 네. 이것도 본인이 살겠지만 거주하겠지만 팔 때 되면 또
소리 나게 올라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저도 따라할 수는 있어요. 장기 투자할 수 있고 수리 보수를 통해서 수익성 확보할 수 있는데 돈이 없네요. 우리 인터넷 게임에서 해봐요. 해봐요. 네. 전지현 씨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일단 이 전지현 씨는 2025년에 방영 예정인 드라마 북극성을 차기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드라마 북극성은 이 외교관이자 전 주미 대사로 국제적 명성을 쌓은 전지현 씨가 주인공으로 나섭니다. 그런데요. 와, 상대 역이 강동원 씨예요. 강동원 씨가 이 국적 불명의 특수 요원으로 나오거든요. 이 두 사람이 정말 거대한 사건에 휘말려서 진실을 쫓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시나리오 읽은 분들 정말 재밌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날이 정말 덥습니다. 오늘 날씨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입추입니다. 다만 절기가 무색하게 폭염이 꺾일 줄을 모르는데요. 고기압 두 개가 우리나라를 이불처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높은 습도로 인해서 강릉에는 역대 최장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이른 아침부터 밤낮 없이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3도 예상되고요. 청주는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온이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대기가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오늘 내륙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특히 경북에는 1시간에 50mm씩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과 호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도 시야가 답답한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반드시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도 남부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립니다. 소나기 특성상 언제든 갑작스럽게 올 수 있겠고요.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풍부해서 무섭게 퍼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 계속 덥습니다만 그래도 절기는 가을을 향해 가요. 입추죠. 네, 뭐 절기만 그렇습니다. 사실 아직도 폭염이고요. 냉방기기 사용 너무 많이 해서 냉방병 환자도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